안녕. 안녕 했다. 자, 신준이 수검사태 전환사채까지 있고요. 시험에 나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 275페이지에 수의상한 채권과 이거 꼭 시험에 나오죠? 수의상한 채권과 수의상한 청구채권이 있거든요. 수의상한 청구채권. 이건 콜본 들어가고요. 콜본 들어가고 콜과 풋이 포함된 옵션이 결합되는 텐데 이거예요. 발행자가 있습니다.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채권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겠죠. 이자를. 이 발행자 입장에서 이런 거죠. 현재 이자가 5%가 발행받아요. 채권 수익률이 5%다. 이자가 5%인데 5%는 낮나요? 5%죠. 이게 이자가 발행자 입장에서 5%를 투자자에게 주고 있으면 금리가 3%로 하락했습니다. 느낌이 안 오나요? 탁 하고 1% 할까? 느낌 탁 오죠? 5% 이자를 주고 있는데 금리가 1% 하락했어. 발행자 입장에서 지금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하죠. 몇 프로만 주면 되는데 1%만 주면 되잖아. 지금은 몇 프로 주고 있는 거야? 5%. 그래서 이 발행자 입장에서 1%를 자금 전환합니다. 자금을 전환해가지고 갚아버립니다. 이걸 콜본이다. 콜. 살 수 있는 권리죠? 그러니까 투자자에게 팔아서 다시 살 수 있는 콜본드. 그러니까 이 콜본드는 발행자 입장에서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 플러스 알파가 있겠죠? 콜만큼. 좀 더 줘야지 이걸 투자하지. 생각해보세요. 투자자 입장에서 얘가 언제 돈을 찾아갈지 알 수가 없잖아. 이게 불안하죠? 그러니까 이게 콜본드거든요. 그 다음 풋본드는 반대 개념입니다. 반행자가 있고요. 투자자가 있습니다. 자, 이자를 이렇게 주고받고 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자, 5년짜리 계약을 했어요. 5년. 이제 갑자기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면 돈을 회수해야 되겠죠. 발행자로부터. 이게 풋본드입니다. 다시 팔 수 있는 거. 살 수 있는 거. 얘가 살 수 있는 거. 팔 수 있는 거. 서로 반대 개념이죠. 자, 청구채권. 청구가 있는데 누구 입장이다. 이것은 투자자. 이건 누구 입장이다. 발행자. 유리합니다. 시험제 이유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275페이지 수의상한 채권 콜에블 본드라고 하는데 채권 발행자가 원리금을 만기 이전에 상환할 수 있는 옵션 조항을 첨부된 자체. 그래서 금리 하락 시 채권 발행자는 권리 행사하는 거죠. 5%에서 2% 하락하니까 행사했던 겁니다. 주의하세요.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현재 그 이자를 상대방한테 5% 주고 있는데 금리 1% 하락했어요. 그럼 1%짜리 가져와서 5% 갚아버리면 되겠죠. 이게 콜본드라고 합니다. 자, 풋본드는 투자자 입장에서 얘 지금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필요해. 발행자 사다가 돈 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좀 더 비쌀 것이고 이건 좀 싸겠죠. 이 입장에서 발행자 입장에서 5년짜리 5년 계획을 해야 되는데요. 돈을 언제 주라고 할지 모르잖아요. 불안하죠. 기업 입장에서. 그러니까 더 싸게 자금을 전환하겠죠. 자, 밑에 보시면 수의상한 청구의 채권의 가치는 일반 채권 가치 플러스 풋옵션이 포함된 거고요. 풋옵션. 수의상한 채권 일반 채권 가치에서 콜옵션을 차감하는 이런 개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 출제가 되니까 주의합니다. 이 문제는 안 틀리겠죠? 안 틀리고요. 276페이지에 구좌 채권은 여러분들 시험에서 잘 안 나오죠? 이건 타투 문제죠? 타투. 징그럽죠? 타투에서 보니까 딱 그런 거죠? 금리 변동구, 디지털 옵션. 그렇죠? 많이 봤죠? 자, 자산 유동화 증권 여러분 시험에 하나 나옵니다. 자산 유동화 증권을 ABS라고 하는데요. 자산 유동화 증권의 개념을 좀 주의할 필요 있어요. 이런 겁니다. 자,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있다고 가정돼요. 금융기관에 투자자들, 개인들이 찾아가서 돈을 빌리러 왔습니다. 돈 빌리러 왔는데 은행에서는 그냥 빌려주나요? 아니죠. 가장 대표적으로 담보 가져오라죠. 아파트를 가져왔습니다. 담보 물건으로 아파트 가져가서 돈 빌려왔습니다. 이해 가시죠? 또 어떤 사람, A라는 사람도 C라는 사람도 찾아와서 집 맡기고 집. 자, 은행에서는 돈을 계속 내주고 뭐만 쌓이는 거죠, 샤트? 그렇지, 담보 물건만 쌓인 거죠. 지금 집이 100채 쌓였습니다. 100채. 그런데 이제 돈을 다 주고 은행 입장에서는
이걸 가지고 하나의 상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담보물건을 모아서 유동화시킨다. 자산을 유동화시킨다. 자산. 이게 자산이잖아요. 자산. 유동화를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증권화시킨다. ABS라고. 이걸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어서 이제 투자자에게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한테 이자를 받고 수익이 생긴 거죠. 이게 자산 유동화 증권인데요. 이 개념은 여러분 시험에서 안 나와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자산 유동화 증권에서 주의할 것은 자, 어디로 가시냐면 자산 유동화 증권에서 217페이지에 자산 유동화 증권에서 특징에 보시면 유동화 대상 자산 유동성이 낮다. 유동성이 낮다는 거. 평균 흐름이 예측이 가능하고 자산의 양도 가능하고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 발행사, 얘가 발행사잖아요. 이 발행사의 신용도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발행사의 신용도가 중요하겠습니까? 이 담보가치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담보가 중요하겠죠? 담보의 신용도 중요하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 담보가치가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시험문제 가장 대표적인 시험문제 나왔던 시험문제 자산 유동화 증권은 발행사의 신용도를 중요시한다. 틀린 표현입니다. 담보가치를 중요시합니다. 담보물건. 이건 여러분들이 우리 부동산 펀드에서 배웠던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하고 거의 개념에서 보면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신용도가 중요시 않고 수익성에 특화해서 대출해 있었잖아요. 이런 개념 하나 시험 문제. 요게 시험에 나옵니다. 또 하나 이제 옆에 보시면 217페이지에 현금 수취 방식이 있습니다. 패스 방식이 있고 페이 방식이 있는데요. 이 패스 방식과 이 페이 방식의 구분하는 거. 이 구분 문제는 이런 거다 비슷한 거죠. 개념 문제 이거 하나 나옵니다. 자산 유동화니까 하나 시험에 나오는데 개념에서 이런 거 지문 넣어놓고 이거 하나 넣겠다 이거죠. 자, 패스 방식 그대로 넘겨버리는 거. 패스했다 그러죠. 패스 넘겨버리는 거. 직접 투자자에게 바로 넘겨버리는 거. 그런데 페이 방식은 중개가 끼어요. 끼어가지고 중개가 이게 페이 방식. 어렵지 않죠? 패스 방식은 들어온 프리미엄 그대로 넘겨버리는 거. 다 가져가. 줘버리는 거. 중간에 끼어서 뭔가 착취하는 거야. 착취라기보다 중개인가 역할을 하는 게 무슨 방식? 페이 방식. 표현을 쳐야지. 그래서 패스스루 방식은 자 밑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유동화 자산이 매각되면서 발행자는 금융 위험을 투자자에게 전가시킨다. 이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무겨버리는 이게 패스 방식. 그러나 페이 방식은 발행자가 있고 중개기관을 끼워서 투자자에게 대부분 이런 방식을 많이 쓰겠죠. 직접 찾아내겠습니까? 페이 방식과 패스 방식 시험 문제 주의합니다. 분명히 주의하라고 했어요. 현재. 자, 따라서 ABS는 이 신용 보강이 필요한데요. ABS인데 신용 믿을 수 없잖아요. 신용 보강 두 개로 나와요. 외부적 신용 보강과 내부적 신용 보강인데 여러분 시험에 외부적 신용 보강 하시면 되겠습니다. 외부에서 신용 보강. 여러분들 은행권에서 예전에 지금 거의 많이 사라진 예전에서 돈 빌려줄 때 보증인 대로라고 했죠. 보증과 관련된 외부적 신용 보강입니다. 보증도 많이 사용하죠. 보험 같은 경우도 외부적 신용 보강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주의하세요. 가장 간단하게 나옵니다. 채권적은 여러분 시험 문제 보면 굉장히 어이없어요. 굉장히 쉽게 나와요. 아까 전환가치 문제만 잠깐 넣었고요. 자, 다음 페이지 가시면 279페이지 채권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인데 279페이지에서 이 문제 꼭 나옵니다. 이건 뭐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100% 나오고요. 우리 쪽 시험에서도 100% 나오니까 아무튼 이거 자산 유동화 증권 한 문제 나오는 거예요. 두 문제 나오는 게 아니라 지문 형태로 이런 게 하나씩 다 들어가니까 주의해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채권의 발행 방법에서 직접 공모 방식과 간접 공모 방식이 있는데요. 자, 공모에 옵니다. 219페이지에 매출 발행이 있고 공모 입찰이 있고 공모 직접 모집입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직접 모집에서 자, 매출이 있고 공모가 있는데 그래서 공모에서 자, 발행 조건 정하지 않고 총액의 미냥 복수 가격 경유 방식 있고요. 복수 가격 있고 단일 가격 방식 있고요. 그룹방 차등 이 세 가지 있는데 주의합니다. 직접 모집에 공모로 할 때
모의 방식에서 복수 가격, 단일 가격, 차등 가격. 단일 가격은 가격이 하나입니다. 하나의 가격. 하나의 가격. 수익률이 하나. 단일 가격. 말 그대로 단일 가격이요. 하나 가격이 하나. 그래서 하나가 이거죠. 복수는 뭐겠어요? 말 그대로. 가격 몇 개? 이제 두 개라 이거죠. 복수 가격은. 자, 이거죠, 여러분들. 컨벤셔널 방식이라고 그러는데요. 복수의 방식입니다. 두 개씩. 네. 5%짜리 하나 있고, 4.9%짜리 복수로 만들었고, 시험 때 다 따릅니다. 단일 가격을 여러분들 더치 방식이라고 합니다. 무슨 방식을 한다고요? 더치 방식이라고. 복수 가격, 컨벤셔널 방식이라고. 이거 알 필요 있어요. 차등 가격은 그룹화시킵니다. 그룹. 1그룹, 2그룹, 3그룹에서 가장 높은 순서에서 얘들한테 주겠다.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더치 방식, 가격이 몇 개? 하나. 더치 방식은 가격이 두 개. 복수다 이렇게 나와요. 틀려요. 하나. 간접 모집, 유탁 모집, 잔액 모집, 잔액에서 총액에서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출제가 되죠. 그쪽 채권 쪽에서는 방금 했던 복수 가격, 더치 방식, 컨벤셔널 방식, 차등 가격 여러분들이 시험에 출제합니다. 시험에 출제가 됐던 문제. 그다음 280페이지 우리나라 발행시장, 채권 발행시장 이렇게 시험 또 나오죠. 국내 채권 발행시장. 시험 이건 아주 기본 문제입니다. 문제 풀면 채권 많이 들었죠? 자,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 IMF를 기점으로, IMF 전이 있고 후가 있겠죠? IMF가 우리나라 영향을 많이 미쳤죠? 경제 상황에. IMF 전에는 회사채 중심 시장이었어요. 회사채. IMF 전에는 우리나라 채권 시장 회사채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IMF 때 누가 망했습니까? 그렇죠. 기업이 망했죠. 기업이. 그러니까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가 수요가 줄겠죠.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국채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국채 중심으로 바뀌었고요. 국채 중심. 그 다음에 IMF 전에는 회사가 발행하니까 회사에 대해서 보증을 요구했어요. 보증사채 중심이었어요. 보증사채 중심인데 지금 국채 중심으로 바뀌다 보니까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을 누가 보증해 주겠어요? 보증할 수 없겠죠? 무보증사채 중심으로 바뀌어요. 시험에 하나 출제가 됩니다. 현재 주의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현재 시점에서는 현재 중심은 국고채 진짜입니다. 그 다음에 단기채보다는 장기채를 좀 선호하고 있고요. 무보증사채 중심입니다. 이거 시험 문제 꼭 기억합니다. 280페이지에 있죠? 280페이지에 우리나라 발행시장 현황 국채 중심이다. 첫 번째 2000년대에 있는 국채 중심이고요. 두 번째 현재는 무보증사채 비중이 증가가 되고 있고요. 세 번째 발행 만기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다. 장기 시장이다. 시험 문제 기본적인 문제니까 안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유통시장 보시면 유통시장에서는 장내시장과 장외시장이 있는데요. 채권입니다. 채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채권은 장내시장과 장외시장이 있는데 이 채권은 특이하게 장외시장 비중이 큽니다. 비중이 높다. 시험 문제에서는 장외시장 비중이 높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장외시장 비중이 높다는 거. 장외시장 비중이 높다. 장외시장 보시면 281페이지 보시면 대고객 상대매매 시장이고요. IDB 시장이 있습니다. IDB 인터딜러 브로커 시장에서 IDB 시장에서 중개시장 중개 장외시장입니다. 채권 자기 매입자 중개사가 자기 자체 자금으로 매매하는 기간간에 중개 업무를 담당하니까 그 전에 중개업자다, 중개다, 브로커죠, 브로커, 중개 이거 하나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장내시장에서는 IDM이 있거든요. 그래서 헷갈리니까 안 하는 건데 IDM은 국채 중심이다. 국채 경쟁시장 주셨나요? 여러분들 안 틀렸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281페이지에 장내시장과 장외거래 문제는 펀드에서도 했고요. 파트에서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시험 안 나옵니다. 아무튼 장외는 비표준화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셔야 되겠죠. 상대거래고요. 상대방을 찾아내야 되겠죠.
개별 상대문이고요. 수도 결제 협의하죠. 장 내는 날짜가 정해져 있죠. 유럽형이니까. 이런 문제 282페이지에 우리나라 유통시장 현황 살펴봤습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한 문제. 그 다음 채권 프리본드 시장이고요. 채권 거래 전용 시스템이 있었죠. 그 다음에 채권 관련 제도에서 리포 거래 판매 조건 분명인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금융위원회 쪽에서 아마 시험 문제 볼 것 같습니다. 282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P 거래죠. RP 판매 조건 분명의 RP 이런 식으로 RP도 시험에 나오죠. 그 다음 채권 투자 분석에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 283페이지 말키리 정리 또 영어에 나오죠. 아, 드디어 또 말키리 정리 나왔죠. 말키리 정리. 대단한 사람이에요. 말키리라는 사람 우리나라에서 이 시간에 선생님의 입에서 이렇게 말키리라는 말이 나올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모르고 있겠죠. 근데 말키를 죽여야 돼. 말키를 한번 이해해야 여러분들이 이 시험 반드시 나온다. 말키를. 채권 투자 문제에서 말키리 빠져본 적은 한 번도 없다. 말키리 정리. 말키리 정리. 283페이지 채권 가격 정리 있죠? 1번 채권 가격과 채권 수익이 운의 방향으로 옵니다. 반대 방향이 되죠. 비선형 관계다 이거죠. 비선형. 아무튼 쭉 기억합니다. 그다음에 4번, 5번 체감한다, 파악보다 크다 뭐 이런 거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거 어떤 친구들한테 이걸 공식이 있거든요. 287페이지에 듀레이션도 하나 나오잖아요. 그래서 말키리 정리는 수익률과 가격은 여기에 관계다. 시험 영어에 나옵니다. 공식을 알면 쉬운데 보시면 듀레이션을 지로 표현하고 같은 편이에요. 전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F 만기 듀레이션의 증가율은 만기가 있고요. 만기가 증가하고 평면 이자율은 하락하고 그 다음에 채권 수익률은 뭐죠? 하락인가요? 하락하게 되면 듀레이션이 증가하잖아요. 이 공식을 알면 되거든요. 이 공식을 알면 시험 문제 풀잖아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표면인자율이 하락하면 듀레이션은 하락한다. 이렇게 나온다든가. 표면인자율이 상승하면 듀레이션은 하락한다. 뭐 이렇게 바꿔놓거든요. 그래서 이 공식을 외우라고 했더니 어떤 친구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듀레이션이라든가 번록성이라든가 좀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여기다 했더니 밑에 있죠? 도표보세요. 280페이지에 잔존기간 280페이지 도표 있잖아요. 잔존기간이 긴 채권일수록 보다 긴 듀레이션을 갖는다. 이렇게 있죠. 표면 이자율이 날수록 보다 긴 듀레이션을 갖는다. 채권 수익률이 날수록 긴 듀레이션을 갖는다. 이자 지급 빈도가 적을수록 긴 듀레이션을 갖는다. 전부 반대 방향이죠. 그런데 잔존기간만 같은 거잖아요.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이거 다할 필요 없네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어떻게 하면 되겠니? 잔긴긴만 하면 되겠냐? 잔긴긴 이거 잔긴긴 아무튼 해보세요. 잔긴긴 잔존기간이 긴 채권일수록 보다 긴 듀레이션을 갖는다. 잔긴긴 이거 할만 하죠? 잔긴긴 아무튼 잔긴긴 아무튼 해주세요. 하나 나옵니다. 말끼리 정리는 시험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283페이지에 굳이 하자면 1번 주의하시고요. 채권 가격과 채권 수익이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다른 우리 경제를 다루는 금융과 관련된 시험에서 말키리 꼭 나오겠죠. 되게 그쪽에서 이게 답인데 우리 쪽 시험에서는 이게 박스를 주어지고 말키리 정리 맞는 걸 찾아라 해서 별로 하는 문제도 쉽지 않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당연히 수익률도 크겠죠. 이것도 이해하실 거고요. 기간이 길수록 당연히 수익률도 크다는 것은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4번 만기가 일정할 때 채권 수익률 하락을 인한 가격 상승폭이 동일 폭의 채권 수익률에 인한 가격 하락보다 크다. 취합니다. 하락이 더 크다는 거죠. 상승보다. 느낌상. 여러분들 그럴 겁니다. 100만 원 이렇게 이자를 받다가 90만 원으로 떨어진 것과 100만 원 받다가 110만 원 하면 아무래도 체감적으로는 100만 원에서 90만 원 떨어진 게 좀 느껴지겠죠. 더 크게. 5번 졸지 마. 수익률도 마찬가지로 표면이자율이 그다음에 이자 지급빈도가 작을수록 채권 가격 변동폭은 커지고요. 이자 지급빈도 2표차가 됩니다. 아무튼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다음에 체감한다. 여러분 시험에서 혹시 체증이라는 표현 보면 무조건 틀려요. 모든 금융 자격증 시험에서 체증이 보면 무조건 틀립니다. 전부 뭐예요? 체감입니다. 체감. 시험에 꼭 나오니까 문제 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정리하시고요.
자, 285페이지 가봅니다. 투자 수익률의 종류입니다. 이 투자 수익률의 종류로 우리 채권 첫 시간에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하나 나옵니다. 뭐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만기 수익률이라는 개념, 연평균 수익률은 달리에다 동그라미 쳐놔요. 연평균 수익률은 달리 수익률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실효 수익률은 모두 고려한다. 공유를 측정합니다. 실효 수익률 좀 볼까요? 자, 실효 수익률은 모두 하니까 이건 공리로 한다. 방금 해봤던 우리 연평균 수익률은 달기로 했죠? 시험 것들이 바꿔놓겠죠? 개념 정리 시험 문제입니다. 하나 나올 겁니다. 그 다음 세전 수익과 세후는 아시겠죠? 세후는 차감할 때와 세후는 차감할 때 나올 때 하나 나올 거고요. 286페이지에 채권 투자의 위험, 이거 펀드할 때도 징그럽게 했던 거죠? 채권 투자의 위험, 이자율 변동 위험을 다루다가 뭐라고 하니? 시장 위험이라고 하죠? 시장 위험. 구매력 위험, 인플레이션,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거죠? 그래서 2007년부터 물가 연동채권이 나오고, 최고 불이행 위험은 신용 위험이죠? 신용 위험. 유동성 위험, 수혜 상환 위험, 아까 살펴봤죠? 발행자 갚아버리는 거, 환위험 이런 것들이 채권 투자의 위험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 간단한 문제니까요. 혹시 시험에 나오면. 그 다음에 듀레이션 말킬적인 요즘 시험에 안 나옵니다. 예전에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 듀레이션 결정 요인이 시험에 한 문제 나온다겠죠? 듀레이션 말킬의 정리와 듀레이션 문제 시험에 꼭 나옵니다. 개념이 좀 다르지만 같은 개념 이해하시는 거 쉬워요. 그 다음 볼록성 다음 페이지 보시면 288페이지 볼록성도 시험에 하나 나오는데 볼록성 시험에 안 나오고요. 요즘 최근 거의 안 나옵니다. 컨벡시티라고 그러는데 이 컨벡시티는 여러분 시험에서 같은 개념 볼록성의 특징 보세요. 볼록성의 특징에 보시면 잔존기간이 길을수록 볼록성이 커진다. 이렇게 잔긴긴 맞죠? 표면이라 날수록 커지고 만기수인지 날수록 커지고 볼록성이 컨벡시티와 같아요. 음의 성질을 갖는데 시험에 펀드에도 나왔네요. 그러니까 자, 수익률 곡선, 수익률 곡선의 형태가 있고요. 자, 선도이자율, 이번에 펀드에도 나왔어요. 파트에도 나오죠. T2, R2 징그럽지 않니? R1, T1 이거 시험 문제 선도이자율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재에 있는 식으로 하면 풀지 못합니다. 선생님 가르쳐줬죠? 약간의 사기성으로 문제 풀어야 돼요. R2 곱하기 T2 마이너스 R1 곱하기 T1 나누기 T2 마이너스 T1 이렇게 풀으시면 되겠습니다. 선도 나옵니다. 선도이자율 문제 계산 문제가 예전에는 말킬의 수정 듀레이션 뭐 이렇게 나왔는데 채권에서 굳이 어려운 문제 낼 필요 있느냐 해서 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도이자를 알고 보면 펀드에도 나오지, 중투에도 나오지, 파트는 영어에 나오지. 그렇죠? 그래서 학교에 지금 여러분 중에 선도부장 그래 선도부장 아까 선도부장한테 선도이자를 물어볼까? 선도부장 또 곱하기 할 줄 아니? 할 줄 안 돼요. 곱하기? 나누기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나누기는? 잘 알아. 선도부장한테 물어보세요. 선도이자는 누구한테 물어보자? 선도부장. 만약에 선도부장이 있습니다. 학교에 선도 선생님도 계시니? 혹시? 선도부 관련 선생님 계시니? 선도 선생님한테 이거 여쭤보면 안 되겠는데 이거? 선도 선생님한테 여쭤봤다가는 여러분 감점 당하겠다. 모르니까 이거 누구한테 여쭤봐야 될까? 수학생? 수학생 이거 누구한테 여쭤보자? 선도부장. 선도부장 이름 뭐니? 윤. 그래? 여기까지만. 윤 뭐래? 선도부장. 선도부장 이쁘게 생겼는데? 채권 수익률입니다. 채권 수익률. 선도부장 이쁘다니까 말 안 들어? 이쁘잖아. 자, 선도부장 학생인 줄 알고 그러니?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선도부장 굉장히 무서웠는데 선도부장 아예 안 마주쳤어? 선도 도망다녔어. 저기 올 때 도망다. 엄청 무서웠는데 1학년 때 3학년 선배들 이렇게 무섭던데 지금 여러분들 그 진짜 사나이 있잖아요. 진짜 사나이의 악마 조교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선도부는 지금은 향악적 선도 어떤 친구가 그러던데 진짜 사나이에서 조교가 어떤 역할 하냐 그랬더니 매니저 역할 한다고. 따뜻한 매니저. 자,
289페이지에 채권 수익률 기간 구정. 이것도 하나 해야죠. 기간 구정 시험 무조건 나옵니다. 이것도 영어에 나옵니다. 이것도 파트에도 나옵니다. 파트에도. 한숨쉬니 불편하니? 불편하죠? 그래서 불편기대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불편하니까 불편기대 가설. 불편기대 가설이 있습니다. 불편하잖아! 불편하지 않니? 불편하니까 불편기대 가설이 있습니다. 불편기대 가설. 내용은 시험에 거의 나올 일은 없는데요. 한편 봅니다. 290쪽에 보시면 가정이 잘못됐어요. 가정. 가정을 해서 이용 중립형이라고 하거든요. 파트로 나옵니다. 불편기대 가설. 불편하다 이거죠. 가설 자체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불편하냐? 위험을 중립형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 그러니까 가정 자체가 잘못됐죠. 어떤 친구는 위험을 선호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위험을 선호. 그래서 옥상에서 뛰어내린 친구도 있잖아요. 배트맨 하면서. 그러니까 다리 무게에 꿈절해지고.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특수한 거에서. 청소 시간에 본인이 슈퍼맨이다 하면서 망토 걸러뛰고 뛰어내렸는데 다리가 꿈절해서 상당한 병원 신세. 그 친구는 선생님 생각하기에 물리를 모르는 것 같아요. 중력이라는 것이 작용한다는 거. 지구에는 중력이 작용합니다. 봐봐요. 뛰어내리면 떨어지지 올라가진 않죠. 이건 중력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단기 채권하고 장기 채권 완전 대체 관계다. 완전 대체. 완전 대체. 말 안 되겠지. 완전 대체. 대체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미래이자. 미래이자율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근데 알 수 없잖아. 여기서는 알 수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면 불편기대 가설. 이 가설이 잘못됐어. 첫 번째 가장 잘볼 때는 이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단기 채권 3개월짜리가 있고 장기 채권 3년짜리가 있다고. 이게 완전 대체 관계라면 이자가 같다는 거죠. 이게 5%. 이게 5%라면 여러분들 어디다 투자하겠습니까? 당연히 단기채 채권. 장기채? 저 큰일 났네. 어떻게 똑같은 이자는 5%짜리 3개월짜리 빨리 받아야지. 어떻게 3년에 투자하니? 그래 선도부장 옆에 지금 손 들었잖아. 그럼 안 돼. 어디다 투자해야 된다고? 그럼 누가 장기채 투자하겠냐 이겁니다. 그럼 장기채 투자할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야 되겠죠. 투자자에게. 그게 나온 게 유동성 선호가설. 유동성 선호가설. 자, 유동성 따져봤더니 3개월짜리보다 유동성이 풍부하죠. 가까우니까. 6월짜리, 3년짜리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프리미엄부터 주자. 프리미엄을 가산해주겠다. 유동성 선호가설. 의, 보시면 장기 채권수의 유동성이 나아지는데 이에 대한 대가를 고려하여 채권 수익률이 결정된다. 자, 두 번째, 장기 채권 수익률은 기대형을 이자율의 유동성 프리미엄을 가산합니다. 그래서 유동성 프리미엄을 가산하는 게 유동성 선호가설. 이해 가시죠? 3개월짜리보다는 3년짜리가 이자를 높게 줘야 투자자들이 투자하겠다 이거. 그래서 불편기대 가설보다 수익률 곡선은 언제나 유추하겠죠. 만약 수익률 곡선이 이렇게 있다면, 이게 불편기대 가설이라면 유동성 선호가설은 항상 위에 있어야 되겠다 이거. 시험에서 뭐라 할까요? 밑에 이렇게 나오겠죠? 중투 문제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지저분합니다. 이제 한번 해볼까요? 공개매수 제도 시험 100% 나옵니다. 공개매수 제도는 시험 영어 나오는데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증권시장에서 무조건 틀립니다. 여기 뭐가 빠졌어요? 증권시장 밖에서 이게 따로 밖에서 지저분하죠? 또 있어요. 블랙리터만 저한테 배우면 딱 하나 몰라도 돼. 블랙리터만.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알아야 이렇게 나와요. 틀려요. 몰라도 된다니까. 시험에서 진짜 나옵니다. 여러분 상가방에서 블랙리터만 모여 있거든요. 블랙이 무슨 색깔이에요? 시커멓잖아. 그래서 어떻게 알아? 모르죠. 사람 이름입니다. 근데 이렇게 유동성 선호가설. 그 다음 시장 분할 가설. 시장 분할 가설은 시장을 나누었다 이겁니다. 시장이 그러니까 단기 시장, 중기 시장, 단기채 이렇게 시장이 분할되어 있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곡선을 그리면 장기,
이렇게 될까요? 시장 분할 가설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시장 복수는 불연속적이다. 이것만 칩니다. 수익률 복수는 불연속적이다. 수익률 복수는 연속적이지 않고 딱 끊어져 있다. 이거 끊어지는데 반드시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시장이 그림을 그려보면 치고요. 그다음 선호영역 가설입니다. 선호영역. 이 선호영역 가설은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게 다 다르죠? 선호영역 가설. 선호영역 가설. 여러분 좋아하는 게 다 다르죠? 여러분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20명은 아니지만 10명 모여서 제가 컵라면 먹어본 적 있죠? 놀랬습니다, 여러분한테. 솔직히 컵라면 시키는데 다 다르더라고요. 다. 그렇게 컵라면 종류가 많은지 몰랐습니다. 선생님 당연히 신라면 먹겠죠? 신라면. 어떤 친구? 매운 거? 매운 닭볶음? 닭발? 이름도 향소해. 짜장, 우동, 비빔, 또 뭐지? 도시락, 다양. 선호가 다 다르잖아. 매운 볶음라면? 뭐라고 하냐? 닭볶음. 그걸 또 그렇게 좋아하네. 좋아하는 거 다르죠? 이거죠. 어떤 사람은 장기채 시장을 좋아해요. 어떤 시장은 장기채 시장을 좋아합니다. 어떤 친구는 맨날 닭볶음, 그거 매운 닭볶음. 그거 좋다. 그런데 갑자기 닭볶음 매웠다는 거야. 신나게 먹어야지. 그럼 안 먹어버려? 그렇지 않죠? 단기채 시장과 전기채 시장이 있는데, 자, A라는 펀드 매니저는 단기채만 좋아합니다. 단기채 시장을, 단기채 채권을 좋아하는데, 갑자기 시장이 장기채 시장의 수익이 굉장히 급등했어요. 그럼 단기채 투자할 게 아니라 장기채 투자하겠다 이거죠. 또 반대 경우도 있겠죠? 어떤 펀드 매니저는 장기채 시장만 선호합니다. 그래, 채권은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수익이 발생해. 이러면서 장기채 투자했는데 갑자기 단기채 시장이 요동치면서 금리가 상승해 버렸어요. 그럼 장기채 투자할 게 아니라 어디도 투자하겠다? 장기채 투자도 하겠다. 이게 선호영역 가설.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시험에 나온다면 이거죠. 유동성 선호 가설 가장 많이 나오겠죠. 프리미엄을 가산해요. 그래서 유동성 플러스 프리미엄. 기간 구조 문제 하나 꼭 나옵니다. 문제 틀리면 바보 되겠습니다. 다음 291페이지에 보시면 채권 투자 전략. 이 투자 전략도 시험에 영어 나오죠? 292페이지에 적극적 투자 전략과 소극적 투자 전략이 있는데 이거는 펀드할 때 징그럽게 해봤죠? 많이 해봤죠? 죄송합니다. 사투리 써서. 알겠습니다. 표준어. 나라마쌈은 중국의 다른거. 표준어는 어떻게 한다 했죠? 서울 사람이 쓰는 거. 이게 말이 안 돼. 왜 서울에서 사는 사람이 쓰는 게 표준어라고 생각하냐 이게. 스님같이 멋있는 사람이 쓰면 다 표준어로 하면 안 될까? 어떻게 무서워? 쉽다고 생각하는 거 같아. 또 표준어는 어떻게 한다? 왕쌤이 사용하는 건 다 표준어다 이렇게 하는 거. 오 좋아. 그래. 지금 나 그렇게 하겠다. 저 열띤 반응이 있어야지. 어떤 친구가 말도 안 된다. 아니 조인성 씨가 쓰는 말 다 표준어야? 그건 아니잖아. 조인성 싫어하니? 온빈 좋아해? 온빈이라고 생각 공통점 뭐야? 아저씨잖아. 자, 적극적 투자를 해야 된다. 쌤도 머리 밀어봐, 빡빡. 너의 온빈 스타일이 나와. 배만 좀 들어가. 자, 적극적 투자 전략과 소극적인 이점, 소극적인 이점? 시험에 나온다. 소극적. 요즘은 안 좋아, 별로죠. 지나갔죠. 온빈 씨라든가 조인성 씨. 여러분 세대는 김수현 씨. 별부대? 별 같은 소리 했어. 어느 길에서 왔니? 어린 왕자야? 네, 어린 왕자. 그 별 이름도 생각 안 나. 어린 왕자 어떤 별이 뭐지? 어린 왕자 어떤 별 이름 아는 사람? 뭐? 무슨 별? 객동별? 알았어. 그런 별도 있니? 안드로메다? 정신 나간 안드로메다 별에서 왔어? 또 어린 왕자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된다. 어린 왕자. 이거는 반의 어린 왕자. 여기 와서 생텍주리백의 어린 왕자. 꿈을 갖고 여러분을 자,
자, 적극적 투자 전략과 소극적 투자 전략. 소극적이면 되겠거든요. 만사, 책, 인현. 간단하게 나옵니다. 전략을 묻지는 않고요. 이런 표현은 적극적에 속하는지 소극적에 속하는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적극적을 질문하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펀드부터 하생까지 소극적만 하고 있죠. 자, 만기 보유 전략, 사다리형 전략, 채권 면역 전략이죠. 면역 전략, 인덱싱 전략, 현금 흐름 위치 전략 이렇게 해서 소극적 전략하고 있습니다. 아직 증투에서는 이게 구체적인 문제는 안 나왔습니다. 펀드에서는 지금 사다리형 전략 별도로 묶고 있고요. 면역 전략 2개 묶고 있죠. 사다리형은 평균화 시키는 거죠. 면역 전략은 현금 흐름 일치시키는 거죠. 현금 흐름 일치 이런 표현 나오면 두레이션 이런 표현 나오면 전부 면역 전략. 펀드가 이제 대부분 이 전략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이제요 대부분은 이 전략을 사용하니까 혹시라도 이게 구체적인 전략을 출제되는 문제가 있다면 이것부터 나오겠죠. 사다리형은 이렇게 사다리 생겼잖아요. 평균화 시킨 거죠. 사다리는 이렇게 했더니 요즘 사다리는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나 봐. 사다리형이 이건 피라미드가 비슷한 거예요. 아무튼 예전에 사다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소극적 전략 인덱스 라인이고요. 자, 앞에 넘어갑니다. 294페이지 바벨형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바벨형. 예전에 바벨형. 예전 아니죠? 여자 유도 선수 유명하신 분 있죠? 김미란 선수가 바벨 들죠? 번쩍 들잖아요. 번쩍. 근데 가운데가 어때요? 이렇게 생겼죠? 여기서 사람이 서서 번쩍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게 바벨형이 중요합니다. 이건 소극적인 성격도 있고요. 적극적인 성격도 있어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시험에서 소극적 전략이 만약 바벨형이 들어가면 바벨형 찾는 문제. 그래서 이걸 꼭 외우셔야 돼요. 14,000원. 자, 14,000원. 자, 번쩍 들고 끝내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더 이상 다 했네요. 채권 쪽은. 자, 바벨형까지 했습니다.